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조금 전에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는데요. 이 밖에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한상익 가천대학교 부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분의 총평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엇갈리죠. 여야는 항상 엇갈리죠. 저는 두 평가 모두 일리가 있다라고 봐요. 사실 민주당 외환에 비한 평가만 보면은 이번 회담은 미국이 얻어갈 건 참 많이 얻어갔습니다. 예. 우리 기술 동맹 얘기가 나왔는데 보면은 미국이 앞선 항공우주나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앞선 반도체, 배터리 이런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IPEF 가입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오랫동안 얘기되어 왔던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도장을 찍은 것처럼 됐고 또 이 북한에 대한 정책도 미국은 압박 정책이 주고 그동안 민주당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 압박 정책보다는 이른바 양면 정책을 계속 투트랙 정책을 계속 주장해 왔던 건데 이번에 미국 쪽이 좀 더 가까워진 거죠. 이런 것을 보면은 윤 전 대통령이 요구하지 않았을 텐데 쿼드 가입은 그러니까 쿼드 가입 같은 경우에는 공약인데도 이번에 미국이 안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리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얻어간 게 더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게 두 가지 측면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한미 동맹의 문제입니다. 한미 동맹은 한국에 있어서는 생존의 문제예요. 그것을 국가다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미국 대통령이 정권 출범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와서 이런 안보 동맹의 굳건함을 이야기해 준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한 두 번째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만큼 날라와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얻어갈 정도로 한국의 국력이 신장되었음을 보여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사실 얻어갈 게 없으면 저렇게 와서 이것저것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의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의 그 지위가 상당히 올라갔음을 방증해주는 예.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외환의 빈이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교수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좀 보완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각각 그 양측 정상이 각각 자신의 국민들에게 사실은 어필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 11월 중간선거가 굉장히 시급한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미 정상회담의 배경이 하나의 공장에서 한 적은 없어요. 전부 다 DMZ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사실 영빈관에서 맞거나 청와대에서 맞았지 첫 번째 행선지인 삼성공장 예를 들자면 이번에 삼성공장이었습니다. 평택 캠퍼스에 달려가서 함께 한 적은 없거든요. 네. 그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미국 대통령은 지금 자기 선거가 굉장히 급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플레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반도체의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라는 어떤 이 악순환을 이번에 이 평택 캠퍼스에 가면서 삼성이 이번에 조지아주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평택 캠퍼스와 똑같은 공장을 만들어요, 거기에. 근데 아직 실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에게 봐라, 이 정도의 규모의 공장을 지금 조지아주에 만든다. 그래서 3,000명을 지금 새롭게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사실 자국 국민한테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고요. 네. 이 점이 우리한테는 또 도움이 되는 게 사실 3나노미터 이 웨이퍼를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만든 건 세계 최초예요. TSMC도 사실 2나노부터 하겠다라고 하고 옛날 핀셋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건 삼성이 굉장히 자랑할 만한 건데 삼성으로서는 3나노미터 GAA 방식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은 것이고요. 예. 자, 여기까지 하면 한국 대통령은 그럼 뭘 얻었냐? 전임 대통령이 사실 불안했던 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평화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근데 평화를 우선시한 건 좋은데 그렇다면 북한이 그만큼 평화에 대한 호응을 해줬냐?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고도화된 핵 개발과 혹은 미사일 개발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불안한 건 뭐냐면 미국이 한 번도 제대로 확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즉 핵 확장 억제와 관련돼서 어떠한 약속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 약속을 문재인 정부는 받아내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왜냐하면 평화 우선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어찌됐든 말로만 실천이 아니라 액션 플랜을 보여준다 해서 확실히 약속을 받아낸 건 협의체 문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확장 억제 협의체가 지금 2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만큼의 성과는 있었다는 겁니다. 예, 두 분의 총평 들어봤고 회담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을 좀 속도감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후보 지명 48일 만에 임명이 됐거든요. 그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뭐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전략과 전술 전부 다 참패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인준북을 당론으로 채택할 정도의 사실은 흠결이 없었다면 진작에 도리어 들어줘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수 있고 다른 문제로서 선거에 임하고 또는 정부에 비판하는 것이 훨씬 옳았다. 근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끌다가 지금은 왜 들어줬냐 하면 사실상 생각을 해보세요.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온갖 언론들이 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거기서 부결시켰다? 언론도 그걸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도리어 이런 상황 속에서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을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리도 잃고 명분도 잃었다라는 뭐 그런 평을 내리고 싶네요. 예. 일각에서는 이제 총리 인준에 민주당이 협조를 해주면서 정우영 후보자의 낙마가 유력해진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 옛날 어떤 영화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정치라는 것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영화 광해에서 있었는데, 이건 이제 일종의 정치에서의 서로에 관한 예의 문제죠. 한덕수 총리 인준을 자유투표도 아닌 당론으로 해 주었다라는 것은 민주당이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겁니다. 자, 우리가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겠다. 당신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라고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이걸 안 듣는다. 이렇게 되면 6월 1일 이후에 또 이 판이 아주 또 격렬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근데 여전히 예.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된다 안 된다 예상보다도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 결단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흘 앞으로 선거 날이 다가왔고 그렇다 보니까 후보들도 여야 지도부들도 움직임이 좀 바쁜데 판세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양쪽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7대5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은 7군데 정도를 유리하게 보고 또 민주당은 5군데를 유리하게 봅니다. 나머지가 5이에요. 5은 수도권 2군데하고 충청권 3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 인천하고 그다음에 충남, 세종, 그다음에 대전. 충북은 좀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제외를 한다면 이 5 수도권과 중원을 누가 더 갖고 가느냐 이 속에서 4대1이 되느냐 3대2가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꾸로 국민의힘 입장으로 봤을 때 경기 인천을 다 하면 수도권을 전부 다 석권하는 것이거든요. 수도권을 석권한 적이 국민의힘 정당에서 많지 않아요. 오랜 기억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다면 수도권 석권하고 충남북에서 아까 그 충청권
충청권에서 하나 정도만 하더라도 벌써 11군데입니다. 그러니까 10군데를 넘어서서 플러스 2가 되느냐, 3이 되느냐가 이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 13대 4냐, 12대 5냐 이렇게 되거든요. 예. 거꾸로 민주당 입장으로 봤을 때는 경기, 인천 중에 한 곳은 무조건 사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충청권에서 2군데 정도 하면 한 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9대 8이나 10대 7 정도만 돼도 우리는 정말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노선일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11대 6이 되면 국민의힘 승, 10대 7이 되면 민주당이 스스로 우린 정말 열악한데 선전했습니다 정도의 어떤 평균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도 있는데 이 추도 열기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13주년이지요. 13주년인데 뭐 특별히 이 자체가 계기될 만한 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야인의 신분으로 처음 참석하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화제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지난 대선에도 봤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어떤 수사 드라이브에 밀려서 자진을 택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의 상당 부분을 이어받은 문석열 정부가 또 이제 들어섰어요.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게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대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다시 좀 일어날까? 만약에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시기가 이미 40% 넘었던 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될 수,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광역선거의 기본 구도는 4대 5대 8입니다. 민주당 4, 국민의힘 5, 그리고 서로 이제 스위치될 수 있는 게 8 정도인데 예. 지난번처럼 14대 3을 가져온 거는 굉장히 촛불 집회 여파,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8개 중에 4개를 갖고 와서 8대 9가 되면은 이제 불승불패인 거고 언제나 항상. 예. 그다음에 지금같이 대통령 취임한 지 2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닐 거고 저는 2개 정도 더 가져가면 민주당이 6석 정도 가져가면 예. 6개 정도. 이거는 이제 아마 인천과 경기 중에 하나를 이긴다는 정도 될 겁니다. 6개 정도를 가져간다면 그래서 민주당은 그나마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 정도라고 보고요. 네. 7, 8이 넘어가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인천 계양을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이재명 후보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맡았는데 녹록지만은 않은 모습도 보입니다. 판세를 보면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바라보시는지요?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다고 했을 때 측근들이 말리는 측근들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걱정을 한 거거든요. 선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맡지 않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유세를 도와주면 그만큼 또 빛이 나는 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당선을 시키면 나중에 자기의 어떤 이 당권을 잡는데 도움이 될 텐데 개항을 이렇게 얕잡아 봤다가 만약에 개항을 해서 도리어 이렇게 이 지지율이 혼전이 되면 바깥을 못 나가고 개항을 해 묶여버리는 상황이 돼버려요. 바깥을 나갈 수 없죠. 개항을 또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그 지방선거에서 패하고 자신만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이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가장 최악의 경우의 수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당권을 못 잡는 것이죠. 당권을 나갔을 때 당신은 고작 개항을 나오려고 선거 전체를 망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당에서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 다른 선대위원장으로서 딴 데 나갈 수도 없고 지금 스스로 개항을 해서 이걸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이런 발목이 붙잡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 또 앞으로 이제 열흘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지방선거의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한상익 가천대 부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